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가요 거의 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제가 저렇게 잡아왔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권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 그래서 오늘 삼촌 스타일로 조금 자켓도 벗고 이렇게 왔는데 좀 편안하게 한번 시원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삼촌이 MZ세대 조카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이 책 아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요즘 이렇습니다. 아프면 환자다. 어떻게 아픈 게 청춘이냐. 멍멍소리 하지 마라. 꼰대들이나 하는 소리다. 정말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삼촌으로서 우리 조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 갑자기 MZ세대들, 이제 MZ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15세부터 한 40세까지의 세대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쓰는 단어인데요. 왜 이 세대들에게 올해 50이 된 삼촌이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좀 말씀을 자세히 먼저 드리면서 강의를 할게요. 여러분 혹시 청춘 콘서트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하시나요? 2011년쯤입니다. 지금으로 한 10년 전쯤에 법륜스님께서 청년들의 꿈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사회의 멘토들을 초빙해서 무료로 초빙해서 전국 강연 투어를 합니다. 그때 뭐 시골의사 박경철, 안철수 연구소의 의장이었던 안철수 연구소 대표, 뭐 김재동 씨, 뭐 조국 교수, 뭐 연예인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전국 투어를 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사를 합니다. 사실 이때 평범한 경영자 안철수가 정치인으로 변하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저 강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강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 강의를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저 안철수 씨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해요. 그때 저 개인적으로 저분에게 많은 희망을 좀 걸었는데 지금 뭐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분이 안철수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청춘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들, 뭐 취업,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책임과 잘못이 아닙니다. 기성세대들이 자신들 몫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목에만 신경을 쓰고 다음 세대들이 뭘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배려와 고민 없이 자신들의 삶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겁니다. 기성세대들보다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동안 놀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백하고 근데 저는 91년부터 95년도까지 대학 다녔지만 학교를 한 달에 한 3번쯤 갔어요. 그중에 3번 간 날 주로 교실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4년 잘 졸업하고요. 5군데 6군데 기업에 취직했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근데 취업이 안 돼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MZ세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그때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자신의 강연을 시작하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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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라도 함께 나는 성공한 기업가예요. 상장되고 안철수 연구소는 자산만 해도 주식 자산만 해도 수천억에 달하는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라도 같이 고민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꼰대처럼 야 우리 때 이렇게 배고팠으니까 니네들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하면 돼. 나도 뭐 배추 장사하면서 무슨 뭐 신문 배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 강의를 MZ세대들이 별로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MZ세대를 자식으로 갖고 있는 분들, MZ세대의 조카들이 있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저만 해도 친가 아버지 형제가 8남매고 외가가 5남매고 우리 처형들, 우리 와이프가 6자매입니다. 다 합치면 조카가 수십 명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오늘 강의를 저의 수십 명의 조카들에게 네트워크 비즈니스 성공한 삼촌이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욕하는 이 비즈니스를 강력히 권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MZ세대가 뭔지 한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쓰는 공용의 단어입니다. MZ세대에서 M은 뭐냐면 밀레니엄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세대, 나이로 따지면 15세에서 40대 세대 정도. 그 정보통신에 유능하고 대학 진학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높았던 피크를 쳤을 때의 인류를 말합니다. Z세대는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이기 때문에 한 30세 정도인데 이들은 뭐냐면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류 역사상 디지털 세대의 원주민이다. 우리가 먼저 세대들은 살다 보니 디지털 세대가 왔죠.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에 디지털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우에
MZ세대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가 5천만 인구 중에 약 1,7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 34% 정도, 우리나라 인구의 34%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인구 34%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3%세대, 5%세대, 7%세대 더 이상 그 다음에 M포세대 무한대로 포기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한다라는 노력하지 않는 세대들이 자조같이 떠드는 얘기라고 치부하기에는 가슴 아픕니다. 3포가 뭔가요? 연애, 그리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가 구조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자 하는 욕구조차를 포기시킨 거예요. 두 번째 5포는 추가로 뭐냐면 취업과 주택. 여러분 지금 뭐 대출받아 집 사신 분들 집값 올라서 행복하죠. 저만 해도요 3년 전에 어떻게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한 70% 올랐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이 세 아이가 나중에 집을 얻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합니다. 7포는 뭐냐면요, 인간관계와 희망마저도 이제 포기한다. 그냥 자포자기 같은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이 사회 운영에 책임지고 있고 소속되어 있는 기성세대들께서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적인 컨설팅, 뭐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딜로이트 컨설팅 그러면 세계적인 컨설팅 펌입니다. 여기가 한 10수년에 걸쳐서 그 세대별로 의식조사를 해요. 그게 지난 7월 달에 이 서베이, 약 전 세계 인구 2만 명, MZ세대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가 발표됐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한 35%에서 40%를 해당되는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뭐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특히 팬데믹 시대, 이 팬데믹이 전 세계로 왔잖아요. 그들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네 가지 섹터로 이 컨설팅 회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약 2만 명을 대상으로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와 함께 자란 세대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제가 군데군데 표시를 해놓은 건요, 제 강의 속에서요 그냥 시사적인 강의로 듣지 마시고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람과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방식으로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췄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의 체계와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러한 힘이 이들 세대의 세계관과 같이 행동을 형성하고 있고, 키보드와 스마트폰을 무기 삼아 세계를 연결하고 화합하고 창조적 파괴에 나서는 디지털 원주민들이 움직임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미투, 아니면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까지 기후변화 시위, 아랍의 봄, 아랍에 막 민주화가 일어났거든요. 여성들이 막 차도를 벗고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민주화 시위까지, 그리고 친환경 제품의 수요를 이끄는 운동까지, 더불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물결까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말이 생소하시죠?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존의 자본주의는 기업은 이익을 목표로 한다고 우리 사회에서 배웠고,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기업은 주변에 납품하는 업체, 안에 종사자, 소비자, 주변 환경까지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에요.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와 기업에 대한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의식 속에 건강과 고용, 환경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강과 고용,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서베이가 실시되는 동안 코비드-19 백신이 세상에 나오면서 제한 조치가 종식되고 각종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이 커졌지만, 실제로 커졌어요. 7월만 해도. 이제 백신 맞으면 다 마스크 벗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지금
변이 백신 나와가지고 다시 난리가 났죠. 여전히 상당한 MZ세대는 개인 및 사회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좀 희망을 가졌는데 더 악화됐어요. 하지만 MZ세대가 사회 각층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위치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 나은 지구, 더 공정한 시스템, 더 사려 깊은 인류 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은 걸음이 큰 걸음으로 확장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큰 것을 해낼 거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어색하시죠, 여러분? 네트워크 비즈니스 강의인데 갑자기 사회 시사적인 얘기들. 근데 지금 당장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뭐랑 연결시키면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내년에 큰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 정치인들이 하는 담론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 담론이 이 주요 투표권을 이루는 그들의 세대와 이익이 맞아 떨어지면 그들은 표를 얻어 정치 세력이 될 것이고요. 못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 보고서들은 지금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주요 투표 세대들에게 저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의식이 자기들의 표에 어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담론들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주제. 그들이 뽑은 핵심 주제가 총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 합쳐서 스트레스. 아까 강의 속에도 많이 등장했지만, 그리고 기업과 사회의 영향력. 네 번째, 부와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제도화된 인종차별.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들 세대는 부의 규모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불안감을 드러낸다. 전 세계적으로 총괄적인 부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 지구상에 돈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격차가 커져서. 전 인구의 5%가 지구에 있는 돈의 95%를 갖고 있어요. 사회에서 부와 소득이 균형 있게 분배되고 있다는 응답이 불균형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응답이 3분의 2를 차지해요. 또 응답자의 과반수는 법률과 정부의 개입이 이러한 격차를 크게 줄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그 격차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힘으로 재분배가 일어나야 된다는 의견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르게 오진 못해요. 왜냐하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내놓지 않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흙수저예요. 하지만 헌책방 가서 참고서 사가지고 남이 공부한 거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죽어라 새벽까지 공부해서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요 웃습니다. 왜냐하면 스카이의 학생들의 주거지가 50%가 다 강남이에요. 제가 고려대학교 91년대 다닐 때만 해도요 다 저 경상도 촌놈들, 전라도 촌놈들. 그래야 제가요 어느 날 경상도 애들이랑 일주일 지나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고요, 일주일 지나면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어요. 조금 서울에서 잘 산다는 애들 다 연대 갔고 대부분이 전라도, 경상도 그 깡촌 촌놈들만 잔뜩 와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들아 미안하다, 니네들 제 사투리에 그 근본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전라도 사투리를 쓰다가 경상도 사투리를 막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자, 한번 몇 가지 항목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항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래프가요, 첫 번째 칸에 있는 건 한국 밀레니엄 세대고, 그 두 번째 막대기는 전 세계 평균이고, 세 번째는 한국 Z세대, G세대의 평균이고, 네 번째가 전 세계 G세대의 평균이에요. 그렇게 막대 그래프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MZ세대들이 전 세계 평균과 의식구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 보고서를 보면서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사회의식을 우리 MZ세대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밥상에서 들은 얘기, 오다 가다 언론에서 들은 얘기, 신문 잡지에서 들은 얘기들이 그들의 몸에 습돼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팬데믹을 계기로 새로운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 지역사회 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연민이 강해졌다. 자, 이게
다른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전까지 미처 못 돌아봤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어려운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는 연민이 전 세계 69%가 늘었대요. 글로벌 밀리니엄들은 69%가 연민이 생겼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못 미치는 56%. Z세대는 68%인데 대한민국의 Z세대는 연민이 54%. 사실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고 연민 갖는 건 전 세계 평균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 세계 11위입니다. 국민 총생산, 국가에서 1년 동안 돌아다니는 돈의 규모가 전 세계 11등이에요. 두 번째, 팬데믹 대응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니까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전 세계 평균은 59%, 한국은 46%. 전 세계 평균이 59%에 44%, 46%.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뽑아요? 각자 도생. 알아서 잘 살자. 알아서 경쟁해서 잘 살자. 주변 살필 거 없다. 사실 그 메시지가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팬데믹이 나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에 긍정적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됐다. 여기서도 더 큰 실망을 해요. 전 세계 평균에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록 위기가 왔지만 야, 이게 나에게 계기가 됐어. 그래서 나 한번 다시 문제의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볼 거야. 71%예요. 근데 우리 MZ세대들은 뭐예요? 방법이 없다. 자포자기. 43%, 44%. 저는 저기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MZ세대들에게 어떤 희망도 못 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안 나가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볼까요? 나가고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다.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다. 전 세계 63%, 한국은 40%대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알아서 잘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뭔가를 이루어서 합해야 선을 이루자라는 성경의 구절 같은 얘기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 거죠. 그렇게 다 경쟁자인 거예요. 제가 왜 이 고민을 하냐면 저는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 평균적으로 경쟁에서 앞쪽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경쟁을 뚫고 대학도 갔고 그 경쟁을 뚫고 장교가 됐고 그 경쟁을 뚫고 삼성이라는 그룹에도 들어갔고요. 수많은 강사들의 경쟁력을 뚫고 시간당 100만 원짜리 강사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직업 듣고 힘들더라고요. 누군가 이겨야 돼요. 근데 그 똑같은 경쟁을 우리 세 자식이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라고 계속 가르칠 수 있을까? 너 절대 옆에 친구랑 어느 학원 다니는지 얘기하지 마. 너 옆에 있는 친구랑 어떤 영양제 먹는지 얘기하지 마. 우린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팬데믹이 종식되면 다음의 사안이 더 좋아진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인데요. 이 중에 여러분 그래프가 가장 긴 게 뭐죠? 제일 위 거예요. 뭐냐면 일반인이 인식하는 건강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자, 이걸 맨하탄의 사업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 팬데믹으로 치약 칫솔에 대한 의식이 강해졌다거나 이 팬데믹으로 무슨 통신에 대해서 강해졌다가 아니라 잊고 있었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해진 거죠. 근데 좀 비관적인 데이터는 제일 아래에 있죠. 타인에 대한 연민이 전 세계 평균의 반토막도 안 되죠. 우리는 이 위기를 겪으면서 더 독해진 것 같아요. 더 강력해진 것 같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은 그냥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타인에 대한 연민 배려 이런 거에서 전 세계의 평균보다 못 미친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고 따뜻해지기 힘들 거라는 거죠. 지난 2년간 개인의 신념에 따라 직업과 직장을 선택했다고 답한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22%가 신념과 자기의 어떤 취향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다. 글로벌은 44%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화면이 안 움직여요. 제 화면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고 G세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 세계 평균의 반토막도 안 돼요. 이게 무슨 걸 상징하냐면요. 아직 우리 사회는요. 직업이 먹고 사는 생계수단의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상과 취향에 맞춰 직업을 선택하는 건 배부른 얘기다. 그거 따질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맨하테크 사업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상과 가치. 저는 이 맨하텍 사업을 조카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나면 남은 여생은 먹고 사는 문제, 뭐 자식을 키우는 문제, 내 사는 문제가 끝나면 남은 여생을 좀 세상에 기여하고 뭐 작지만 어떻게 기여하고 살 계획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누차 했는데요. 그 생각이 좀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맨하테크라는 데 안에서 삼촌이 그냥 더 열심히 일하고 하면 이게 세상에 기여하는 일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삼촌은 굳이 이제 옛날에 한번 CEO도 출발하려고 그랬고요. 정치 일선에 들어갈 생각도 있었는데 그들이 바꾸는 세상보다 내가 맨하테크에서 삼촌이 맨하테크에서 성공해가지고 바꿔주는 세상의 가치가 훨씬 크더라. 그래서 굳이 맨하테크를 떠나서 다시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을 게 없어. 삼촌이 정말 온몸에 애 둘 키우면서 5살, 6살 키우면서 온몸에 건선으로 고통받는 지금 어떤 애기 엄마를 좀 케어하고 있거든. 그 엄마가 가려움증이 살아서 잠을 잘만 하대. 삼촌 그런 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경제적인 수입도 갖다 줘.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 삼촌이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보람과 가치를 두 개를 다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카들에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을 보면요. 대부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 경제 문제예요. 장기적인 경제 문제, 뭐 직업의 문제, 뭐 캐리어, 시급한 개인 문제, 다 돈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슈가 건강이고 마지막 사회 경제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건 뭐예요? 각자 살아남는 문제예요. 남도 돌아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어떻게 살아볼까?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거죠. 자, 세상에 수많은 이 방송을 보는 삼촌, 이모, 고모,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런 고민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조카, 자식, 손주들에게 어떤 대안을 주실래요? 여전히 기로 패러다임처럼 일단 경쟁에서 이겨. 남들 4시간 잤던 3시간만 자. 너 좋은 거 있으면 절대 나누지 마. 알려주지 마. 너만 먹어. 너만 해. 이렇게 가르치실래요? 대안이 있으세요, 여러분? 대안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대안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하테크 사업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안이 될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그 M세대들이 헬스케어 어느 분야에서 그 관심을 갖는지 주요 우려 사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따로 한 게 있어요. 가장 그래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면 왼쪽은 올해 거, 오른쪽은 그 막대 그래프에서 오른쪽은 작년 거예요. 유독 작년과 차이 나는 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뭐 나는 게 뭐예요? 헬스케어 시장이에요. 헬스케어 건강에 대한 이슈가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사실 MZ세대는 비교적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세대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건강의 이슈에 아주 크게 부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실업이죠. 그 다음에 뭐 환경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작년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고요. Z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와 질병. 근데 Z세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Z세대도 기후변화, 여기는 좀 나이들이 좀 있어서요. 기후변화라든가, 근데 또 여전히 실업, 그리고 헬스케어 건강, 여전히 마찬가지고, 마지막 뭐가 있어요? 교육과 기술훈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업이 오래가지 못할 거기 때문에 다음 직업이 뭘까? 그 다음 직업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은 뭘까? 이거에 대한 고민. Z세대가 좀 나이가 조금 그보다 위거든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국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 재교육이에요. 국민 재교육. 일정 정도 시간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남은 여생 동안 또 사회의 구성으로서 일할 수 있는 국민 재교육. 더 선진국들은 기업이 하고 있어요. 직원을 자기 회사 충분히 일하게 한 후에 정년퇴직시킬 때 다음 직업을 갖고 있도록 직업교육을, 그게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업 수준이 아니라 일단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Z세대들이 다음 직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맨하텍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아주 좋은 제안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그냥 세법, 운, 무슨 사기꾼들이 그냥 몰입배로 하는 낙찰계 같은, 낙찰계도 뭐 사기는 아닌데 저 손윤수 사람이랑 낙찰계예요. 다달이 300씩 모아가지고 지금 10달 여기 낙찰계 같이 하는 멤버들 몇 명 있는데 다 현금 되니까
네. 낙찰기 나와서 까먹었어. 자, 그런데 이제 부와 소득의 불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MZ세대의 3분의 2는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불평등의 가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이게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돈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돈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자 독식. 여러분 이게 이런 현상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차창에 물줄기가 쭉 내려오다가 큰 물줄기로 물들이 모여서 합쳐지죠. 그거하고 같아요. 큰 물방울로 작은 물방울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 부의 불평등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평균, 그러니까 한국 밀레니엄들,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법률과 구제가 너무 기업이나 부자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게 세계 평균보다 우리가 높네요. 높아요. 저건 또 높아요. 그래서 규제나 정책이 잘못됐다. 부자에 대한 세금들 더 늘려야 된다는 게 MZ세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늘려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가는 내용들은요, 그대로 머릿속에 넣고 계시다가요,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올 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표에 나온 거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스펙트럼 안에서 나는 이쯤이야 얘기를 하는 얘기니까 규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들, 삼성전자 사장님이 연봉이 150억, 200억, 인센티브로 300억 받았다 할 때 시급 최저임금 10,000원을 넘을 거냐, 200원을 더 줘서 10,000원을 넘길 거냐 못할 거냐, 그 이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정치 현황과 관련이 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국 각각의 나라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고위공직자와 근로자들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법률이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을 낸 게 전 세계 평균은 60% 내외인데 한국은 40% 내외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이슈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들은 올리는 걸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해놓고 일상에 들어가면 최저임금제라는 이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된다? 편의점 그러면 다음날 대부분의 신문기사 이렇게 납니다. 편의점 사장 직원 어떻게 잘라야 되냐. 최저임금제 논하면 바로 신문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슈가 거기에 걸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최상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인상시키자라는 의견에서 한국은 40%대예요. 신기하죠? 제가 어디서 읽은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를 좋아한대요. 예를 들어 우리가 투표 같은 걸 할 때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을 이기고 나온 정치인보다요 부잣집 아드님한테 표를 준대요. 이게 되게 놀라운 데이터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도요 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자 세금 많이 주는 거 나 반대해. 난 부자가 될 거니까.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넣는 건 공산주의야, 빨갱이야, 뭐 이런 의식들. 우린 자본주의인데 왜 이런 정책을 해야 돼? 이런 거. 근데 세계 평균하고 격차가 크죠. 기업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그게 최저임금의 이슈인데도요 격차가 되게 크죠. 전 세계적으로는 최저임금 올려야 돼. 제가 제 딸 친구 엄마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놀라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영국 유학할 때 아주 어마어마한 물가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때 영국의 최저임금제가 시급에 18,000원이었대요. 그 엄마가 유학할 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으니까 사실은 알바생들 수입은 올라가고 우리 자영업 할 때 우리가 서빙 받을 때 그래서 물가가 비싼 거예요. 직원 하나를 쓸 때, 서빙을 쓸 때 최저임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밥 한 그릇이 비싼 거죠. 그래서 물가가 살인적인 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간 물건들은 엄청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된다. 아까 분명히 재취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끝나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해서라도 이 사람이 다른 일을 하도록 재정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재정 투입을 늘려야 된다. 근데 전 세계 평균 60%인데 한국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갖고 있죠. 지금 제가 어떤 의식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치대로 정치는 결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우리 MZ세대가 살아갈 세상들이 저런 제도들이 구현이 되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살기가 좋아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회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성인에게 최저생활비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요즘 기본소득이라는 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저거예요. 그걸 갖고 막 정치색으로 저게 뭐 공산주의 정책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 평균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겪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의 특별한 사회 의지 구조, 경쟁 구조, 경쟁이라는 게임의 룰이 가장 정당한 사회 구조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사회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경쟁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경쟁을 뚫고 잘 뚫었어요. 일단 아버지 정자의 3억 마리 중에 한 마리로 간택돼서 태어났고요. 대학도 뚫고 들어갔고요. 장교도 됐고요. 그 힘들다는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카들은, 내 자식들은 이 무서운 경쟁 구조에서 어떤 대안을 줄 거냐는 거예요.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점수 올려서 대학 레벨 한 레벨만 더 올려? 단국대 갈 치르대로 경희대를 가? 경희대 갈 실력으로 고려대를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려대 갈 실력 조금만 재수해가지고 서울대까지 가? 큰 변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방송을 들으는 삼촌, 고모,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그 세대들에게 전할 힘이 없는 거죠. 이번에 강의를 맡고 기획하면서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삼촌으로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한 행동은 뭐가 있냐 했더니 대개 보면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정치인에게 반대표를 던지겠다 하면 전 세계 평균하고도 거의 반토막이죠. 우리 세대가 뭘 모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투표권으로 세상과 정책을 바꿔서 경쟁을 좀 완화하고 기회를 좀 넓게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력이 없는 거예요. 토익 보면서 토익 점수 올려야 되고 단어 외워야 되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거나 여타 방식으로 항의하겠다. 이거는 좀 일치되네요. 그런데 마지막 한번 볼까요? 저소득층의 기회 증대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선단체에 교육 자료를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주변 삶에 대한 배려인데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뭐냐면 우리 자녀가 고3인데 고2인데 어디 봉사활동 간다. 불쌍한 고아원에 봉사활동 가는 부모님이 야야야 수학 문제 풀어. 너도 그 수학 문제 안 풀면 걔네들처럼 그 고아원에서 살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집안 얘기인데. 아주 옛날 얘기인데 우리 처형께서 교육자신데 조카들이랑 밥 먹으러 가는데 너희도 공부 안 하면 저 서빙하는 애들처럼 돼. 이렇게. 너희들 지금 수학 공부 안 하면 너 저기서 저기 그릇 닦는 애처럼 돼. 제가 같이 밥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한동안 오래 가겠다. 이 무서운 경쟁 체제. 그냥 경쟁이 공평하다. 배틀 여러분 요즘 가수 막 배틀 하잖아요. 배틀 죽어라고 하고 사람들이 표 주면 거기서 대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정당의 뭐 대변인도 막 토론 배틀로 뽑고 그 정당의 대표가 저 본인이 뭐 배틀 잘하고 모든 걸 통과하셨으니까 모든 걸 배틀 경쟁 공정한 경쟁 이거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그런데요 경쟁 안 하고 할 수 있는 성공의 길이 있어요. 메나테크 네트워크에 있어요. 합심해. 지금 앞에 강의하신 우리 김재원 원장님 만약에 이 네트워크라는 이 시스템 아니면요 미쳤어요? 저렇게 열심히 강의하게? 자신의 노하우 경험을 뭐하러 나눠요? 저 강의가 본인과 해당되는 파트너나 고객한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어떤 한 팀원들에게 공유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나눔이에요. 나눔. 저도 나누고 있고요. 세상 사회구조는 금방 안 바뀌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따뜻하고 이상적인 조직이 있어요. 그게 메나테크고 그게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댓글에 폭풍 댓글을 달고 달려있어요? 달고 투표도 좀 똑바로 하고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저는 어느 정당 찍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생각도 하자고요. 왜? 이제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할 거 없고 부도나고 정말 아닌 말로 그냥 허황 땡꾸만 말하는 인간들만 모인 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식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 멋진 비즈니스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자고요. 우리 이런 철학을 갖고 이래. 우리 이런 가치를 갖고 이래. 이런 가치가 부합되는 조직을 만들어 봤어? 이런 조직의 한 일원으로 일해본 적 있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결론이 뭐냐면 한번 차분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애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낸 MZ세대의 비관론은 10년 안에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이 2만 명의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에요. 비관론이 10년 안에서 가장 바닥이래. 하지만 팬데믹과 평등, 환경,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들의 답변에서는 이들이 보기에 사회를 개선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대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세대는 우리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은 세대로부터 횃불을 이어받고자 한대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래요. 근데 그들에게 도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변화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주체를 직접 찾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역전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정차별 및 편견과 맞서 싸우며 개인의 노력으로 역부족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 MZ세대는 정부와 교육 시스템, 기업 등 거대 조직이 서로 협력해서 더욱 방대한 규모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같이 읽고 싶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바로 밀레니얼 세대가 일하기 원하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라는 목표를 넘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라는 점이다.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가치가 조직과 공유되고 구성원으로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느낀 나의 역할, 존재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냥 큰 기업의 부속품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나도 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느끼게 해주는 점이다. 자, 우리 메나텍스 오래 한 사람 그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저 여태까지 제가 의료보험을 떼보니까 기업을 15군데를 다녔다 그래요. 거기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몸담았던 그 어떤 조직에서 저 말대로 저에게 느낌을 준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마지막 메나테크에선 그걸 느끼게 해줬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바꾸고 변하는데 내가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MZ세대는 우리의 지구에 대한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나와 우리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인에 대한 연민이 넘쳐 흐르고, 자, 전 세계, 여기 댓글 뭐야? 자, 퀴즈! 전 세계인에 대한 연민이 넘쳐 흐르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사업의 일환 뭐예요? M5M이잖아요. 어디에서나 평등이 실현되는 미래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메나테크 와서 차별받은 분 있어요? 당신은 저 고졸이니까 저 회원번호 저 밑으로 가요. 저 대학 나온 사람 밑으로. 당신 뚱뚱하니까 저 날씬한 사람 뒤로 저 파트너로 내려가. 이래요?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 왔으니까 당신 그분 파트너로 역으로 내려가. 이런 없잖아. 평등. 근데 회사는 그래요. 회사는 10몇 년을 다녀도요, 20몇 살짜리 그보다 10몇 살 나는 우수한 인력이 오면요, 그 사람을 상관으로 앉혀놓고 너 이 사람 말 들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린.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자, 그 다음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 구성원이 동참하게 해야 하는,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 구성원이 동참하는. 저는 지난 1년 우리 그룹이 열심히 진행했던 돈독이라는 프로그램, 메나텍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책 속에서 그 책 읽기를 통해서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던 나의 잠재력을, 정말 나도 몰랐고 타인도 몰랐고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해냈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미 방송 나가고 있죠? 예, 저만 안 보이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M4 세대 이 상황을 예세한 저보다 나이 많은 삼촌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냐면 기요사키 삼촌이라고. 이 삼촌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 하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책에 지금 제가 드린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9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했어요. 이 삼촌이. 그리고 이 삼촌이 낸 책 중에요, 더 멋진 책은 뭐냐면 이분이 낸 책 마지막 편입니다.
요거 이후로는 더 이상 책이 안 나왔어요.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온 책이 없어요. 그냥 기념으로 20주년인가 뭐 해가지고 묶음책 하나 나왔지, 이게 마지막 버전이에요. 그의 수많은, 처음엔 금융으로 시작합니다. 금융, 재테크,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쭉 앞에 다뤄요. 그리고 뭐 교육도 다루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종합해서 마지막 나온, 여러분 금융, 부동산, 언감생심, 돈 있어요? 안 돼요. 그가 찾은 최종적인 종착지가 저는 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그렇게 얘기하든 안 하든 저 사람의 책을 쭉 같이 따라오면서 읽어본 제 입장에서는요, 부자 아빠의 21세기 비즈니스, 저 책이, 저 석학이, 뭐 학자는 아니지만 세상을 놀라게 한 저 기요사키 삼촌이 낸 지식의 총괄표는 전 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잠깐만요. 제가 읽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요놈은 책 표지만 나오죠. 제가 읽어드려야 돼요. 제가 시력이 나빠서.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독자들에게 최근의 경제 위기 앞에서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지킬 방법을 몰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MZ세대 우리 조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최적의 시기다. 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평생에 바쳐왔고, 이 책은 여러분의 부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일단 돈의 흐름에 대한 원리와 21세기 비즈니스계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갈망했던 삶을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제가 조금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쭉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로 이 강의 교환은 제가 강의 끝나면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너무 메모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차라리 메모를 하신다면 여러분 제 강의를 받아 적지 말고요, 제 강의라는 인풋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서 떠오르는 생각과 떠오르는 대상과 떠오르는 느낌을 단어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게 훨씬 더 좋은 강의 듣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살짝 넘어갔다가 되돌아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야, 이거 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급 훈으로 되게 많이 써 있는 게 있었어요. 가장 많이 여러분 본 게 뭐예요? 근면자조 협동. 근면자조 협동. 근데 교실에서 협동이 일어나요? 근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면. 여러분 한때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할 거냐 노동자의 날로 할 거냐라고 엄청 싸운 거 아세요? 노동자의 날로 하면 빨갱이인 것 같고, 근로자면 약간 근면성실에 드는 근자가 그런 근자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단어 안에도 깊은 뜻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상한 생각을 주입시킨다.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아까 그 헛소리가 비슷해요. 저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라 그런다고요? 아프니까, 아프면 환자지, 그게 어떻게 청춘이냐 이러잖아요. 이건 또 무슨 헛소리냐. 그리고 진짜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믿도록 세뇌되어 왔으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어떤 증거냐고? 주위를 둘러보라.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도 최저생활 수준을 못 넘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맞아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최저 수준을 못 넘겨요. 그런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올 일도 없어요. 방송에 나올 일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두 명씩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를 스타 마케팅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모순을 숨기기 위해서 스타 마케팅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 봐라 말이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기업을 일구지 않았느냐.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의 문제라고 취급해버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 맞아 내가 부족하지, 이런 거죠. 자, 그냥 읽어볼게요. 어떻게 당황. 제가 좀 아래를 보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모니터가. 그럼 모니터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자, 그 다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그만하자. 문제는 이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근거 없는 통념인데 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문제다.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우리 사회가 가진 사고방식의 슬픈 오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냉혹하고 무정한 진실이 있다. 예, 제가 글을 읽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이제 앞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파이어족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파이어족. 예, 박수 한번 쳐드리니까 오상훈 선생님이 해결하셨어요. 이게 끝까지 내가 아래 보고 했어야 되는데, 참. 박수! 감사합니다. 대단한 조직입니다. 이건 국정원도 못하고요. 저기 특전
변호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었지만 이 순간 막 선을 빼가지고 꽂더니 화면을 나오게 해주네. 야, 존경스럽다. 사장님이 내 파트너임을 자랑스럽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파이어죠. 참 말들 잘 만들어내는데 제로 투 파이어. 아무것도 없는 불알도 쪽에서 파이어 하자 이러는 거죠. 불살르자라는 거예요. 불살르자. 한번 불타게 확 일하고 화끈하게 쉬자. 한 주에 막 한 달에 120시간씩 일하고 막 쉬자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가 안 맞아요. 이 파이어족이요, 은퇴할 때 얼마쯤 그러면 자산을 모을 거야 했더니 13억 7천만 원 정도 있으면 대충 계산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거래요. 원금 손실 없이 월 400만 원 정도 생활비 정도면 은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월 소득의 70%를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 20년을 수입의 70%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파이어족과 비파이어족이 있는데 은퇴 시점은 51세, 62세로 나눠놨고요. 그 은퇴 금액은 대충 엇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균 소득이 6,4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3,200만 원을 매년 저축, 그러니까 매달 수입에 저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익률이요, 연 10% 정도, 8%, 6%. 여러분, 연 수익률 10% 내면요,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6%, 5%를 못 내요, 여러분. 근데 저 파이어족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연 10%의 수익률을 내요, 저 돈 갖고. 계산이 틀렸어요. 계산이 틀렸다고. 저런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보는 걸 헷갈리게 해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메나테크에서 12억 자산 만드는 거 있어요. 뭐 되면 돼요? 메나테크에서 12억 자산 어떻게 만들면 돼요? PD 되면 돼요. PD라는 직급. 방송국 PD 말고 프레지덴셜 디렉터라고 메나테크 PD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제 다음에 강의하실 올해 63세? 문수인 사장님? 요거 2배야. 24억 자산가 됐어요. 2년 반 만에. 이제 그분의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카들아, 혹시 삼촌이랑 저런 회사 한번 안 만들어 볼래? 페이스북,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야놀자, 네이버, 카카오. 대단하잖아. 만드는 건 고사하고 한번 다녀볼래? 어떻게 들어가니 저길? 근데 쟤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안 돼 이렇게 보지 말고 저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봉이 김선대 같은 비즈니스란 거예요. 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남의 거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뭐예요? 임충성 교수라고 카이스트 교수가 우리 시대를 담은 책이 있어요. 매개하라, go between. 사이에 들어가라, go between. 부와 권력의 대이동이 일어난다. 근데 그걸 누가 뭉쳐줄 거냐? 연결시키는 자들이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돌아가 봅시다. 여기 지금 떠있는 애들의 공통점,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배달의 민족이 식당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 야놀자, 모텔, 무슨 그 방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니까요. 연결시켜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런 창업 비용이 안 들어요. 그게 뭐예요? 메나테크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공감이 돼요? 네. 김재현 원장님 조카 아들 몇 명이에요? 6명? 그 조카들한테 네트워크 비즈니스 권하셨어요? 안 권하셨어요? 여태까지? 권할게. 아, 그거 봐. 못 권하잖아. 그러니까 논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훈련하셔가지고요. 그 잘나, 뭐 집안이 머리가 좋은 집안에 조카들도 공부 잘했을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좀 유전도 있어요, 공부가.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 감안해서 시키세요. 그 애들 그 공부 못한다고 쥐잡듯 하지 말고 본인의 과거 성적표를 들여다봐. 예. 유전은 또 거짓말을 안 해요, 잘. 예, 그러니까. 이제 하자고요. 여태까지 그냥 쭈삐쭈삐 조카들이 알까봐, 심지어는 조카가 막 대학 다니는 조카가 이모 그런 다단계를 왜 그럴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지 말고 이표 딱 끊어놓고, 야, 이모가 하는 비즈니스가 말이야 페이스북하고 거의 일맥상통해 마. 너 이 책 읽어봤어? 이 책? 카이스트 교수가 쓴 책? Go Between. 사이로 들어가라. 너 들어봤어? 이 무식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삼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네트워크 비즈니스 우리 조카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얘기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유통에, 결국엔 여러분 유통에서 돈이 흘러요.
근데 과거의 유통이 기업에서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갈 때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거치면서 계속 비용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을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들고 창고비가 들고 물류비가 들고. 그래서 통상 한 60% 정도의 유통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게 대형 할인마트가 나오면서 그 단계를 줄여나가면서 비용을 깎아가기 시작했죠. 대신 저 유통에 담당했던 총판, 대리점, 소매점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할인마트로 흡수됐죠. 근데 그 또한도 이제 어떻게 돼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는 거죠, 직접. 아주 그 오래된 그 제 기억에서요. 제가 91년도에 대학을 다닐 때 마케팅 유통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돈은, 잘 들으세요. 돈은 소비자와 바로 붙어 있는 데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 자, 여기 쌀을 생산해요. 그 쌀을 유통하죠. 뭐 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가장, 이 쌀 갖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공깃밥을 만들어서 1,000원에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91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마케팅 시간 첫 시간에 교수님이 고객과 가장 가까이 가라. 그게 저의 모토였어요. 제가 맨하텍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나와 고객 사이에 아무도 없네? 그러면 나와 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가져올 수 있겠네? 이 생각이 그때 판단이 든 거죠. 근데 조카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과연 뭐냐? 물론 여러분 전제할 게 있습니다. 전제할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아직도 위험합니다. 아직도 위험해요. 부동산도요? 부동산 돈 번 사람만 있는지 아세요? 부동산에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사는 송도에서요. 4년 5년 전만 해도 6억 7억을 까먹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송도가 막 개발이 될 때 어떻게 됐냐면 막 사들였대요. 막 대출 얹어서 대출 5채 6채를 샀는데 자기가 그 한 10몇 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모은 자산 10억을 분산해서 집 5채를 샀대요. 그게 부동산이 안 올라가니까 그냥 이자 내다가 뻥 뜯어 다 그냥 은행에 넘기고 자기 그냥 나왔다는 거죠. 부동산도 위험합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위험하다고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말리는 젊은 세대들, 당신들 생각이 틀리진 않았어요. 당신들 생각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닌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닌 거.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원본 그대로, 원칙 그대로, 이론 그대로 되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이제 세상 좋아졌으니까 공산주의가 나쁜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초기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론이 발전돼요. 한 지역에 살면서 같은 교회 다녀요. 같은 하나님 모셔요. 같은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중에 구성원 하나가 다쳤어요. 다리가 잘려서 이제 일을 못해요. 너는 경쟁체계니까 일 안 하니까 그냥 굶어 죽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공동체가 먹여 살리.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이론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운영하는 놈들이 지 마음대로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놈, 소련의 이상한 나쁜 놈들 이런 공산주의의 탈을 쓰고 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네트워크의 이론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원리도 안 한 사람들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론을 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제가 아까 유통 단계가 길었다 그랬죠? 유통 마진, 유통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통의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지금 맨하테크 광고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전에 김지영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회사 맨하테크는 광고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모든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재비용을 줄여서 싼 값에 공급을 하고 소비자는 직접 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거죠. 단 우리는 중간에 무슨 역할을 해요? 공인중개사처럼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고 비트윈 해가지고 매개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소비자가 주위에 자기가 사용한 제품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아 매출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젊은 세대, MZ세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판매 사업이 아니에요. 야쿠르트 아모레 아줌마가 아니라고. 우리는 야쿠르트 아줌마처럼 뭘 갖다가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이해하기 쉬운 게 공인중개사예요. 여러분, 혹시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아파트 한 20채씩 사재기에 놨다가 가격으로는 팔아요?
안 하잖아요. 내 물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때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집을 팔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정보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정보를 교류시켜서 거래가 일어나게 하는 수수료를 받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받는 소득을 마진이라나 부르지 않고 월급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수수료라고 불러요. 수수료. 최근 5년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추세를 보면 한국 시장에서만 5조에서 6조 가까이가 네트워크 비즈니스 소비가 되고 있고 그중에 35%인 한 1조 7천억 정도가 네트워크 사업자들 주머니에 들어왔고 그중에 3억이 1년에 저도 제 주머니로 1년에 3억씩 들어오고 있는 거고 한 달에 2,500, 3,000씩 제 주머니에 두고 오고 있다. 이 삼촌 주머니에 들어오고 있다. 조카들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준다. 단 MBA 수료하는 조카만 사준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까 우리 김재원 원장님 그러셨죠. 글리코민 향수를 왜 몰랐냐면 당신이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이게 발견되지 않았고 일원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정보를 역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 조카들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사회교과서에 분명히 저렇게 실려 있었어.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생기는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소비자를 무한 연쇄 소개 사업자로 역할하게 하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신개념 유통 방식이라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이 선생님이 수업을 했는데 땡땡이를 쳤거나 아니면 수업을 안 했거나 하지만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해서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0년 전에 하와이가 있다는 걸 알던 조선인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300년 전에도 하와이는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몰랐다고 해서 없다라든가 틀렸다는 생각에서 제발 조금만 벗어납시다. 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가드너의 하이프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영학이나 마케팅이나 신기술이나 이럴 때 등장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어떤 이론이나 시스템이 처음에 탁 촉발이 되면 너무 장밋빛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쫙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 투자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실현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쭉 또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철도가 그랬어요.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요. 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끌어야 될 짐을 그 철길 위에서 막 나오는 애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야. 그래서요. 영국에서 증기기관차 영국에서 개발됐잖아요. 영국에서 철도 회사가 수천 개가 생겨요. 야, 우리도 철도 깔 거야. 우리도 그래서 영국이 철도가 지각각이에요. 개인 회사예요.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철도를 깐 게 아니라 지각각 까라는 거예요. 그 철도를 깔겠다고 사람들의 자본을 모았던 그 수많은 회사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깔긴 뭘 깔아요? 그 돈 깎아먹고 다 망해버렸죠. 그래서 당시 철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망한 거예요. 야, 철도는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그중에 살아남고 제대로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서 딱 그 회사들이 철도를 깐 순간,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회사에 투자를 했던 철도 투자가들은 나중에 큰 수익을 냈죠. 네트워크도 똑같아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메나텍을 이제 볼게요. 메나텍의 그래프 곡선인데 메나텍이 정점으로 4,500억까지 전 세계 매출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메나텍의 역사를 들으시면 아는데 쭉 바닥을 칩니다. 근데 한국 매출은요, 그 그래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매출도 좀 오르려고 폼 잡다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바닥을 쳐요.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데 여러분 주식은 언제 사야 돼요? 주식은 박사님, 김재원 원장님 주식 하세요?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런 이론이 있죠. 뭐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아라. 머리에서 아니에요. 아는 거. 머리에서 팔면 죽어요. 상투에서 파니까. 어깨에서 팔라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2012년 유희성이 메나텍을 시작한 시점이 저때예요. 제가 저 그래프를 보면서 야, 내가 하늘의 천복을 받았구나. 저 그래프상에서 제가 꺾일 때거나 아니면 올라가고 있을 때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저는요, 바닥을 치던 2012년에 회원가입을 하고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저 첫 번째 동그라미쯤에서 메나텍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9년 지금 2개월째 하고 있는데 9년 2개월째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저쯤이에요. 이제 조카들아, 삼촌이 얘기한다. 한번 메나텍을 알아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제발 한번 알아봐. 너희 엄마가 하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 우리 자식들이 왜 무시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해서 그래요. 엄마가 해서. 그래서 제가 삼촌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잘난 아빠들 우리 딸들은 아빠 엄청 무시해요.
원래 그래 원래. 이 아빠가 얘기하면요 또 꼰대 소리 나. 우리 다영이 서영이 아빠가 얘기하면 바로 문 닫고 들어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자기 자식 피아노 못 가트려요. 하여간 조카들 잘 들어. 진짜 엄마가 했다고 낮춰보지 말고 제발 들여다봐. 그래서요 여러분 네트워크 비즈니스 이제 서점에 가보면요 과거에는 그냥 아주 객관적인 책들이나 부정적인 책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요 하라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 알아볼 때 이 조카들 꼭 기억해요. 점검하고 해야 돼요. 이 송도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도요 분양가의 3배 이상 아파트값이 올라간 아파트도 있고요 분양가 여전히 10몇 년인데 분양가 밑에 있는 아파트값도 있다. 이 작은 도시 안에서 무슨 변수가 있다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야 돼. 근데 그 5가지를 얘기해. 첫째 회사,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보상, 네 번째 타이밍, 5번째 시스템이에요. 이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철단추는 뭐냐면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말장난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죠. 이 삼촌이 전인격을 걸고 이 삼촌의 모든 것을 걸고 조카들에게 얘기합니다. 메나텍 공부, 네트워크 비즈니스 공부를 알아보는 것은 너희들이 꼭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이 공부를 하고 식당을 차리든 이 공부를 하고 네가 유통업에 뛰어들든 이 공부를 하고 네가 제조업에 뛰어들어도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교육이 될 거라는 걸 100% garanti한다. 엉뚱한 데 가서 죽은 지식 무슨 야간 대학원 가서 수천만 원 두고 죽은 지식 배우지 마라. 지금 오늘 배운 걸 내일 아침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데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메나텍의 MBA다. 회사 정리할게요. 회사 94년도에 만들었어요. 너희들보다 먼저만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회사야. 그것도 어디? 미국이 왜 강조하는지 알아? 미국은 식품법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나라거든. 삼촌이 97년도에 제일제당에서 수출팀에 있을 때 미국 통관을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서류들을 써내야 된다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27년 동안 식품을 팔았다? 게임 끝난 거야. 그런데 한국에서 고객을 만나면 뭐라 그래? 이거 식약청에 등록된 거예요? 무식하면 질문도 용감해요. 모르면 용감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식약청 등록 허락도 안 받고 식품을 팔아요? 참고로 이런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식품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요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회사 제품을 사드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식품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주주가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회사의 식품을 사드십시오. 식품회사의 대주주들은 절대 대표이사를 맡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면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우리 오너께서는 전문 경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는 안 한대. 웃기고 있네요. 맨날 대표이사가 회장님실 들어가서 결제 다 받습니다. 자동차 하나 바꾸고 트럭 하나 바꾸면 결제 받아요. 왜 안 맞느냐? 식품회사에서 먹다 뭐가 잘못되면 대표이사 구속이에요. 상법으로. 대표이사 구속이라고. 그러면 대주주인데 내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내가 만든 제품을 갖고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속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대표이사를 맡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세상에 안내해 준 얘기죠. 왜? 경제신문은 기업으로부터 광고받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 싫지 않아요. 저는 식품회사만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메나테크는 그 무서운 미국에서 27년대 건강식품을 팔고 있어요. 저걸로 끝난 거예요. 무슨 식약청을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가끔은 바보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나중에 깨닫게. 자,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은 앞간 시간에 들었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강의한 강사님 의사세요. 저분이 왜 할까? 울산 분이 어저께 인천 와가지고 저기 호텔에서 자고 1박 2일 동안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어쩌면 현재 메나텍으로서 받는 소득이 그리 많지 않으시거든요. 아직 직급이 그래도 높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걸 해요. 만약에 그 시간에 진료를 더 보고 병원문을 하루 더 열면 그 수입은 넘고도 쳐져요. 근데 왜 할까? 이렇게. 그 이유를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보상은요.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상이 이 시스템이 추구하고 있는 거에 그 인센티브가 부합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제가 말하고도 어렵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센티브로 움직이거든요. 남을 도와라. 남을 도우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남을 도우니까 부자가 돼. 그러면 돕는데, 남을 도와라고 얘기했는데 도왔는데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사회가 뭐 어때요? 의인들 그래가지고 누구 구하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신문기사 나고요.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어때요? 군대 가서요 조금만 다쳐오면요 가문이 살아요. 그러니 미국은 군인을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 가서요 전쟁가 조금만 다쳐오면요 가문이 번성을 해요. 그게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은 이게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할게요. 타이밍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세상에 절대 좋은 거 절대 나쁜 거 없다가 제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좋은 거 절대 나쁜 거 없다. 제가 전에 살던 우리 배주원 사장님이랑 같이 살던 바다가 쫙 보이는 그 마뷰라는 집이 있습니다. 월세 280만 원씩 내고 살았어요. 근데 2층 아래층 아주머니가 낮에 오후 1시나 2시 때 우리 아들이 걸으면 뛰어 올라와요. 애 뛴다고. 7살짜리 아들이요 발레를 안 가르쳤는데 발레리나처럼 뒤꿈치를 들고 다녀요. 여름 땡볕에요 두툼한 덧신을 신겨놨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분 때문에 제가 집을 살 결심을 했어요. 돌아보니까 그분 때문에 결국엔. 그리고 그 중에 조건이 뭐였는지 알아? 층간소음 제일 없는 집이 지금 집이거든요. 그 집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코로나가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MZ세대들 그러잖아요. 코로나 덕분에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게 70%인데 한국은 40%대로 낮춰져 있잖아요. MZ세대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도전해볼 만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자, 시스템.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세상들이 어떠냐면요. 수입이 오른쪽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도 같이 정비례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죽어야 끝나고 은퇴해야 끝나더라고요. 대리부터 사장까지 쭉 가면 월급은 오르는데 스트레스와 책임은 같이 올라가요. 건강도 다 망가지고요. 그리고 퇴직하면 끝나죠. 근데 스트레스도 끝나지만 수입도 끝나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된 게 있어요. 수입은 별로 없는 시점에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요. 수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점점 줄고 있고 이게 무한대로 가는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 기요사키 삼촌이 뭐라 그랬냐면 메나테크 네트워크 비즈니스 사업을 권유하는 이 삼촌, 유희성 삼촌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전하는 목적은 그저 돈만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여러 비즈니스 기술을 습득하고 금융 지식을 높이고 진정한 부를 구축하는 데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것도 최종 목적은 아니다. 부를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다. 여러분들, 우리 MZ세대들 멋진 인생이라는 표현을 부모 세대나 삼촌 세대나 가끔 들어요. 점수 얘기하고. 우리 MZ세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언제 장가갈 거니 언제 시집 갈 거니예요.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얘기하든지 취직이라도 시켜주고 얘기하든지. 그럼 명절에 듣기 싫은 말 1순위가 뭐예요? 언제 장가갈래? 언제 애 낳을래? 언제 시집 갈래잖아요. 메나테크를 먼저 권해주고 PD 정도 만들면 그때쯤 그래 네 PD도 됐는데 장가 좀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왜? 12억 자산가가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12억 자산가가 된 게 아니라 메나테크의 PD가 된다는 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이 그의 몸에, 머리에, 언어에, 지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배운 지식 갖고는 부가가치를 창출을 못했는데 메나테크에서 배운 지식 갖고는 이제 어디를 가든 무슨 모임을 가든 개모임을 가든 식당을 가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 된다는 거죠. 삼촌이 네트워크를 권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빈곤의 늪에 빠진 수많은 이들에게 재정적인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되게 일해서 부자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회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 할 때다. 과거 험악한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아마 안기부에 끌려갔을 거예요. 아 진짜로. 여러분 70년대 80년대요. 이렇게 평등, 공평함 이런 얘기하면요 남산 갔다 와요. 이렇게 남산 갔다 쩔뚝쩔뚝하고 옵니다. 아니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근로자를 노동자라고 부르면 빨갱이라고 취급받아. 이제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읽어줄게요.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되게 일해서 부자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회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 할 때다. 이제 당신도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조카들아, 한번 붙잡아 봐라. 그럼 뭐냐? 삼촌이 이제 마지막 핵심 얘기를 해줄게. 시스템이다. 삼촌이 한 15년 넘게 마케팅 컨설팅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해서 찾아봤더니 시스템을 구축했더라. 돈이 나한테 모이도록 구축했더라. 이 시스템이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묶어놓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글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 포드라는 사람은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만들어서 당시에 3,000불이 넘던 걸 각 차값을 10분의 1로 낮춰버리면서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고 인력을 90% 감축했다. 이게 시스템이다. 효율과 효과, 이 단어를 제발 잊지 마라. 효율과 효과. 시스템은 거창한 게 아니다. 거창한 게 아니다. 매번 간단하게 복사해서 써먹을 수 있으면 된다. 경제적인 부자가 되고 싶다고? 좋은 시스템을 직접 만들거나 혹은 구매해서 소유하는 거다. 기업과 기업이 왜 합치냐? 기업이 어떤 회사를 왜 사냐? 우리는 기업을 산다 하지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큰 기업이 어떤 탐나는 기업을 왜 사냐면 그 회사의 시스템을 사는 거다.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스템 오너가 되는 길. 돈과 기술이 필요하다. 사실은 시스템 오너가 되려면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다. 돈 있느냐? 너희들. 없다. 하지만 기술을 익히면 시스템의 오너가 될 수 있다. 이제 시스템의 할인마트를 하나 알려주겠다. 너희들도 시스템을 소유해라. 싸고 저렴하게 단돈 3만 원으로 삼촌이 모신다. 그것도 교재비다. 이제 너희가 본사가 돼. 너희가 페북의 본사가 돼봐라. 너희가 에어비앤비의 본사가 돼보라는 거다. 너희를 서포트할 다국 27개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너의 하청업체로 여기 뒤에 서 있다. 저는 메나테크를 저의 하청업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필요하면 다 물고도 배송해주고, 자, 이 사람한테 배송하세요 하면 배송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거래된 금액 중에 수수료는 세금 나라에서 내가지고 내 통장에 지정한 통장에 넣어요? 그럼 다달이 삼촌 통장에 2,500만 원씩 넣어준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촌치킨 무슨 치킨은 진정한 시스템 소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소유한다라는 건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소유한 거다. 그게 옛날에 무슨 법률 판시에 나왔어. 그 정유라의 말이 소유냐 아니냐인데 나중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네가 팔았기 때문에 그 네 소유로 본다. 뭐 이런 게 판결문이 있는데 어찌됐든 소유는 판매의 권한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촌치킨을 열었다고 해서 그 교촌치킨 시스템을 누구한테 팔지 못한다. 하지만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나의 지인들에게 뭐 파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해서 나눠줄 수 있다. 그래야 소유다. 그게 원리다. 시스템은 공유경제 사업이다. 그냥 에어비앤비 이런 거는 너무 막연하지만 이것도 공유다. 지금 공유하고 있어. 삼촌이 이 강의력을 삼촌과 관계된 사람들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삼촌과 관계는 없지만 나누는 사람. 나는 좀 전에 강의하신 사장님, 의사 선생님하고 별로 연관관계가 없어. 하지만 그분이 공유해 줬기 때문에 나도 공유로 갚고 있는 거지. 돈과 기술, 리스크 없다. 필요 없다. 진정한 시스템 오너가 될 수 있다. 확장이 가능하다. 그런 게 있다. 사기 아니다. 제발 믿어라. 진심이다. 이런 강의 2번 안 한다. 뭐냐면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도 성공하게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다. 붕어빵 같이. 그게 삼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다. 이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는 뭐가 있냐면 MBA라는 과정이 있다. 미국 MBA 말고 메나테크 비즈니스 아카데미라 해서 4주에 걸쳐서 4번 정도의 강의를 듣고 3권의 작은 책을 함께 읽고 20개, 한 1시간 정도 내에 20개의 음성 파일을 함께 듣는 거다. 그게 다다. 그렇게 들어보고 괜찮으면 저를 조금 더 가르쳐 주세요 하면 트레이닝이 있다. 그게 MBT라는 제도고. 근데 그 트레이닝을 내가 실전에 한번 써보겠다. 그러면 MBS라는 제도가 있다. 그걸 계속 끊임없이 함께 띄워주면서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나서 해보고 아니면 말면 된다. 리스크 없다. 정 억울하면 내 3만 원 교재비도 물어준다. 다시. 삼촌 내가 들었는데 아무 효과 없어서 내가 3만 원 물어준다 내가. 하지만
이 삼촌이 웬만한 대학교, 야간 대학원 MBA 과정에 출강한다. 석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석사 과정에 출강한다. 근데 그 교육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촌에게 지금 80억, 거의 100억 가까운 자산을 선보이는 게 삼촌도 이거 했다. 2012년 8월 달에 수료증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 삼촌 서재에 저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정말 보통 얘기로도 300억 자산이 이렇게 구축된 거다. 한번 들어봐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나온 삼촌도 들어봤다. 그때는 6주였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4주로 줄였다. 훨씬 임팩트 있다. 사업하라는 거 아니다. 공부 한번 해봐라. 어디 안 된다. 우리는 집에 보내준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뭐 감금시키고 막 이렇게 집에 안 보내주고 뭐 카드 긁고 그렇게 안 시킨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들어라. 그런데 투자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들으면 훨씬 시너지가 있다. 노후에 평생 할 수 있는, 정말 죽은 그날까지. 삼촌의 꿈이 뭐냐면 삼촌이 임종하는 그때 호스피스가 앞에 서 계실 때 이런 말 하고 싶다. 호스피스에서 일 그만하시고 네트워크 하십시오. 이 진짜 그렇게 하다. 두고 봐라.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삼촌 그냥 사진 좀 몇 장 보내주고 마무리 짓을게요. 저는요 맨하탄을 통해서 여행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가장 인상 깊은 게 코로나 오기 직전에, 그것도 운이 좋았죠.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아내와 함께, 그리고 한 4천만 원이 넘죠. 다녀왔어요. 아, 여행이란 게 이런 거. 여기 베니스입니다. 베니스. 아, 이렇구나. 좋죠. 저 때보다 좀 살도 많이 빠져 더 건강해지지 않았어요? 저 때보다 한 4kg 더 빠진 것 같아요. 맨하탄 사업하면 이렇게 건강해진다. 이 사진, 저게 이렇게 멋진 골목인데 그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 이 사진을 왜 넣냐면 이 맨하탄의 대주주의 아들이 맨하탄 미국의 사장인데 나 저 사람 안 부럽다.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나 저 친구 안 부럽다. 삼촌이랑 동갑인데 안 부럽다. 뭐 저 사람도 열심히 살아서 저 자리까지 갔겠지만 안 부럽다. 저 이렇게 뭐 저런 거 했다. 하여간 아침에 일어나 막 저렇게 배에 쫙 차려져 있고 설거지 안 해도 된다. 안 치워도 된다. 막 먹고 아침에 막 스테이크도 주더라. 막 닭공짜야. 막 닭공짜. 포카리스에이트 광고 왔죠. 라라라라라라. 이거 내 삼촌 카메라 찍은 거다. 진짜 찍으면 다 그림이더라. 이런 세상도 있더라. 이렇게 바다 한가에서 미팅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저 모자 쓰고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이 삼촌이다. 이런 거. 뭐 이런 사진들도 있고. 이제 거의 마지막 사진인데 요 사진 두 장 설명하고, 여기 삼촌이랑 같이 찍은 이 사진이 참 인상적인데, 기항지 어딘가에 내려서 이제 이렇게 뭐를 타고 가는데 함께 하신 분이 이렇게 찍어 주셨는데, 그 앞에 계신 분이 삼촌이랑 이걸 알려준 사람이고 동갑이고, 근데 둘이 살아온 환경은 굉장히 비슷한데 어렵고 가난하고 뭐 상황이 어려운데 이제 각자 길이 좀 달랐고, 한 사람은 안경사가 됐고 한 사람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갔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었는데 이 맨하탄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이, 그래서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저 72년생 GT 두 남자가 걸어온 길은 참 다른데 맨하탄이라는 걸 같이 만나서 참 많은 걸 이뤘 것 같고 또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행운을 주셨다면 이 행운이 맨하탄가 아닌가 싶고 싶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저의 파트너 집 앞의 사진인데요. 그분들이 평생 아파트 살다가, 미국은 아파트가 비싼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사람이 사는 데고요. 주택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의 작은 화분에, 요만한 화분에 키웠던 벤자민 나무랍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주택을 얻었고 그 주택에서 심었던 벤자민 나무를 정원에 심었답니다. 근데 지금 저 나무가 지금 벽에 붙어 있잖아요. 작은 벤자민 나무를 심었는데 10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벤자민 나무를 심었는데 10년 동안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집 안 가까이인데 지금 저 나무가 너무 커서 뿌리가 벽을 뚫고 들어가서 벽을 막 허물고 있답니다. 왜 집에 가까이 이렇게 심었느냐? 다른 주택들 보니까 다 저 멀리 심었더라고요. 집에서 멀리. 왜 심었냐면 10년 동안 그대로 화분에 있어서 저렇게 클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화분 안에 있으면 10년째 그대로 있지만 좋은 텃밭에 심어지면 갑자기 저렇게 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의 뿌리를 어디에 심을 거냐라는 거예요. 토플 점수 더 따서 뭐 토익 점수 더 따서 조금 사람들이 더 알만한 회사를 더 다닌다고 인생이 바뀔까? 절대 그런 건 없다. 이제 인생의 기회 사라진다. 이거 넘어가고요. 정말 MZ세대 시간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버나드 쇼라는 정말 저명한 저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묘미에 이렇게 썼다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조카들 정말 힘내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조카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 당신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기성세대의 문제임을 사과하고 그 사과하는 마음의 한편으로 이 메나테크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 세계 수많은 MZ세대들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메나테크가 그리고 이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함께하는 이 일이 아픈 사람들을 덜 아프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고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말 보람된 이름을 아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